신현재 진학작전과 원리랑 방송에 관한 박철위원으로서의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4.3 진학작전을 한 박근대를 암살하는 것도 모자라서 학살자다. 그러면 학살을 죽음이다. 그럼 학살 명령을 내렸다. 주민을 구면했다. 이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4.3 보고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4.3 보고서를 핑계로 댑니다. 이 4.3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진상이 애곡된 애곡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민간인 중앙위원 중에서 보수 측 중앙위원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건 씨, 한강동 씨, 그리고 이황원 씨. 이 사람들은 전부 이 4.3 보고서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잡았습니다. 이 서명 못 한다고. 그래서 진보 측, 즉 4.3 지금 제주도 이 희생자 측의 동료는 이 9명만 이 보고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왜곡된 보고서에 어디가 왜곡되냐고 이제 묻는다면은 하도 많아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가지만 먼저 지적을 보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왜곡은 4.3 반란을 민중항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왜곡신 죽음은 양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왜곡시켰느냐? 4.3 이 보고서 쓸 때 이 4.3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동향 또는 남북관계 이런 관계들을 먼저 검토하고 제주도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남부당 중앙당과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정치 문제를 싹 없애버리고 해방 후에 제주도 내에서 갈등 구조 여기서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상 보고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중앙당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남도당에서 제주도 땅에 내연 지령문이 있습니다. 보통 지령문. 이것이 미군 보고서에 3군데 나옵니다. 조합미 육군의 970일 평첩 때 격주관 보고서, 그 다음에 조합미군 사령부 1회 정보 보고서, 그 다음에 제6사단 1회 정보 보고서 3군데 나오는데 이 정보 보고서 일단 이 정보 보고서에 거론됐습니다. 이런 거 있다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지령 여부를 검증한다 하면서 문건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놈 새끼가 싹 빼버렸습니다. 그 지령을 빼버리고 엉뚱한 문서만 갖다 놓고 이거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중앙당의 지령문이 있다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등가리가 아무 상관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중앙당과 관계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주도 안에서 경찰과 그 다음에 제주도 오신학시당 이런 갈등 구조에서 사상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민중항쟁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사상 보고서에는 이 사상의 성격을 중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맡긴다 해놓고는 내막적으로 이렇게 민중항쟁을 의도를 했습니다. 문서 까지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을 민중항쟁으로 내용했다. 특히 김다산, 4.3을 일으킨 주역이 김다산인데 이 친구는 48년도 8월 달에 해주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월고를 합니다. 월고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무슨 보고서냐면은 박원희가 잠깐 월북에 있기 때문에 박원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제주도 인민유교 투쟁 보고서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이 내용인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4.3을 일으키는 목적이, 남로당의 그 조직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그 50선거를 저희가 위해서 일으켰다고, 그 목적을 써놨습니다. 이거 제대로 쓴 겁니다, 이게. 그래놓고는 올라가서 그 연설을 하는데, 8월 25일에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때는 50선거를 저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걸 거론합니다. 고문 학사 사건이 3월달에 일어나는데, 이 학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주민들이 붕괴해서 일어난 그 민족항쟁으로 연설을 합니다. 특히 그 4.3을 일으킬 때 이 결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4.3을 일으켰냐면은 남로당이 아까도 그 발표에서 발표했지만은 유엔에서 선거를 위한 그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북한에 들어오지 마. 북한이 이미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게 하니까 그러면은 남한만의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그 선거를 하자 이런 그 기류가 있었는데 유엔에서 결정하기 전에 폭동을 일으켜서 그런 결정을 못하기 위해서 일시 폭동을 지령을 냈습니다. 그 지령에 보면은 2월 중순에서 3월 5일 사이에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경찰, 고위 간부들 암살하라. 그 다음에 미 군정과 선거를 방해하라, 저지하라.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인민공을 수락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지령문 내용이. 그것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경찰이 그걸 압수했는데 2차례 압수를 했습니다. 그 압수한 내용이 3번이나 미군 자리에 나오는데 이놈들이 그 자료가 있는 걸 알아요. 일단 소개했지만은 그 싹 무시하고 이건 남당 중앙당의 지령문이 안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지령문이 없다. 이렇게 올바를 내려줍니다. 이거 완전히 역사 왜곡이지요. 분명히 지령문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세세히 문건을 제시했죠. 여기 문건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초초가. 그렇게 해서 4.3 사건을 반란을 민족항의로 왜곡했다. 그럼 왜 반란이냐? 요걸 내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당 중앙당에서는 폭동을 지르시나, 폭동을 하라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4.3을, 선거를 처리하러 폭동을 진행했는데, 저희 도당에서 이걸 토의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남당이 회의를 한다는 것이 경찰의 미루가 돼가지고, 경찰이 덮쳐가지고 회의장을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해서 지령문도 압수하고, 거기에 그 참석한 인원을 2차례에 거쳐서 221명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정도의 그 당원이라면 핵심 여성 당원들입니다. 여성 당원들이 222명이 체포되니까 이 동력이 상실돼가지고 폭동을 제대로 못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몇 차례 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연속 회의를 합니다. 주야로. 그러면 대단히 그 안에서 토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장 폭동을 결정합니다. 이때 온공파와 강력파가 맞섰는데 나중에 합의가 안 되니까 투표를 합니다. 그 당시 그 모인 인원이 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신천에 당원집에서 했는데 이름은 내가 좀 잊었습니다. 여기에 그 전남도 땅에서 나온 올고가 있습니다. 지도원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그 19명의 간부들입니다. 이게 체포가 안 된, 체포를 면한 김다상은 체포 도중에 톡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구라는 그 부위원장은 마찬가지로 체포도 2사람이 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석했는데 김다상은 강력파, 조문구는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11명이 투표했는데 12대 7로 강력부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날이 그 2월 22일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3일 후인 2월 25일 날 당을 개편합니다. 강력파가 이제 전례에 나서고 몽고파가 뒤로 쫙 빠집니다. 완전 폐쇄가 됩니다. 이때 그 강규찬이가 위원장, 김용관이 부위원장, 김다산이 부사 부장을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폭동은 이제 반란으로 왜 내가 반란이 하냐면 이렇게 무장 폭동의 결정을 보고 자기들이 양성한 그 유격이나 그 자유대 있는 사람만 동원하면 좋은데 경비대 동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경비대. 그래서 경비대 뿌락치한테 야 몇 명 동원 쓰냐 물어보니까 고성이라는 그 하사관이 있는데 경비대 부위원장이 지금 800명인데 반인 400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명은 아주 그 적적이다. 이게 200명 동원할 테니까 차량 5대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차량 5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경비대가 동원이 안 됐습니다. 단위. 왜 동원이 안 되느냐? 부대에 시탄이 없습니다. 시탄이 없으면 경찰은 맞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맨주먹으로. 지금 여러분들 사상 연구원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아마 중앙에 그 시시 없어서 못 간다 해가지고 문상희가 출동을 거부를 했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고 진짜는 시간이 없어서 출동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민국의 추천보고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상희가 거절할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올구인 고승옥과 문동욱 두 사람이 영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영창에 들어가 있습니까? 책임자들이 책임을 몸에 져려고 합의하여 영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계가 중앙당 시기가 없으니까 못 간다 해놓고는 진짜는 실탄이 없어 못 간 겁니다. 실탄이 없어 못 간다는 얘기가 김익렬이 유도해 나옵니다. 선생님 시간이 예. 좀 많이 그래요? 네, 좀 빨리 그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여리 요구가 엉터리인데 아주 잘됐다고 아주 미화해서 가산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여리 요구는 손 엉터리입니다. 이게 왜 엉터리냐면은 김덕삼이 요구할 때 살인, 방어하는 범죄자들을 자수를 시키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수시켜놓고는 간부들을 전부 일본어 도피시킨 데서 해외 한척 제공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놈의 회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다삼은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턱을 면하기 위해서 회담을 응했다. 그리고 김용현은 또 견원에 대한 무죄 석방이다. 이렇게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엉터리의 회담이 아닌 얘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정부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것은 김여리 유구를 잘 읽어봐야, 그리고 수장보고서를 읽어봐야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다랑시골 사건의 그 희생자를 남로당의 자유대 의원입니다. 자유대 의원은 처참으로 부장된 그런 부대인데 총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순수한 입수한 준비를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찰서에서 잘못됐다 이건 자유대다 해가지고 자유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의 자술서를 진술서를 다 보냈습니다. 사상위원회. 근데 김정민이라는 친구가 다 복사해버렸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시켰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준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한 몇 가지 있어서 좀 간단히 80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좌파측이 박진경 대령이 학살자가 학살은 주범이다 학살위원이 냈다 하면은 그 자료를 제시합니다 놈들이. 근데 그런 자료 하나도 제시하고 입으로만 전부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그러면은 우리 반박할 때는 야 이놈들아 누구 어디 그런 자료가 있어 해놔봐 하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시는 보면 그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너무 얌전합니다. 옆에 있지만. 그래서 자료 내놔라. 또 누가 죽냐 내놔라. 명령 내놔라. 죽은 사람 숫자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그놈들 그 숫자 못 내놓습니다. 왜? 자기들이 조사해서 낸 숫자가 25명입니다. 교전에서 죽은 사람이. 학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도 없고,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학살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부대에는 미군 군무관이 상교고 있었습니다. 두루스데이라고. 두루스데이가 4월 20일 날 구임합니다. 네, 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군무관이 없던 부대에 일부러 군무관 배치입니다. 그러면 군무관이 부대 사사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살하고 사람을 군무원입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 때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인열 유고 이거 좀 공격을 합니다. 너무 얌전하게 넘어갔는데 아주 엉터리로 김다산도 뭡니까 학살을 면역해서 그다음 이해가 이렇게 해놓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김다산을 표현하냐면은 구국투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 특히 인민과 국경, 경비대를 이행시키는 경찰의 업무에 동의했다. 김렬이 동의했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보고시에 안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김렬이가 김다산이 의미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40명 탈장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탈장 문제는 박진경의 이 무모한 진압되는 탈영한 게 아니라 문상예리가 지시해서 탈영이라고 김단사가 쓴 수장 보고서에 나옵니다. 문상예 지시에서 탈영했다. 그거 하면 재심은 끝납니다. 이건. 이거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주입사하고 앞으로 자료계에서 좀 충고 겸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꾸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중언부언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원래 10분 쓰시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7분 쓰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10분 전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가능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하여 군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기서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박진경 대령의 대표, 유족을 대표해서 나온 박홍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하기에는 확실하고 지식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는 유족으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저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그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 4월 3일 전후에 보도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좌파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제가 참 박진경 대령을 존경하고 또 똑똑하신 분이 29에 짧은 나이에 돌아가신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제주에 복무한 43일간에 그분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 좌파신문에서 본 제보는 제주 4.3 사건의 원흉, 여러분 아시죠? 원흉은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입니다. 대략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원흉이라면 김달삼이나 뭐 이렇게 유격자를 이끌었던 사람이 원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4.3 사건의 원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민 학살의 주범이라는 이름으로 박진경 이름이 언론에 나옵니다. 일부 자위계열에서 박진경 대령을 폐쇄한다는 뭐 얘기는 제가 익히 듣고 있었었는데 사실 제주 4.3 사건의 원흉이 양민 학살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닌 제가 74년 전 제주 4.3 사건과 박진경 대령을 알아보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인터넷 정보입니다. 근데 인터넷상에는 박진경 대령은 확실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제주 4.3 사건이 원흉이고 제주 양민 학살범이고 무자비한 체포와 고문을 했고 무차별 살상을 했고 강경 진압 작전에 반발해 부하들이 탈경을 하고 또 더구나 여기에는 미국에 동조한 민족의 반역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박진경 대령과는 너무 다르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안을 통해서 들은 박진경 대령 얘기를 잠깐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방학 때 시골 고향으로 오면 그 고향 골목길을 손수와 아주 얘기 다르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거의 학업에 열중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도 이제 이분 지난 이력을 보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는 능통했고요. 그리고 또 한 4개국 정도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6.25 빨치산 토벌 작전에 가셨다가 더구나 부함 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진짜 대노하고 억울해서 몸져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박진경 저희한테는 박진경 할아버지 부인 되시는데 저한테는 작은 할머니가 되겠죠. 이분은 그 이후에 정신병 얻어서 정신병은 전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굉장한 피해자 집안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집안에서 들은 걸로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본 자료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박진경 대령하고는 너무 다른 진짜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3 사건과 관련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늘 나오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사무실을 가서 그 안에 있는 책들 이런 걸 다 좀 찌르고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확인하기 시작한 2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 제가 공부한 결론은 유족이라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의 원흉이 될 수 없고요. 양민 학살 죽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최근 4.3 사건과 관련하여 고 박진경 대령을 불러내게 된 배경에는 오늘 토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2002년도 출간된 정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제주 4.3 평화공원 기록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한쪽으로 기울인 정부 보고서의 실체, 그 다음에 김인열의 평화회담의 후구서, 그리고 해방 후 좌파 언론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는 거기에 대한 왜곡된 부분, 이런 게 제주 계셨던 박진경 대령을 원흉으로 만들고 주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박철균 박사가 발표한 발제 1주제를 좀 보면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이해가 되고 많이 확인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좀 많이 좀 참고가 되고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 많이 진실이 밝혀진 것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또 다른 논리로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저의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기술한 내용인데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평화 왜곡의 원인이 첫째, 박진경 대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총 한 발에 그냥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변명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6억을 남겨가지고 최소한 변명을 할 수 있었다면 제주 4.3 사건의 원흉인이 양민학살 추도비니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1952년대 추도비를 세워진 이 추도비를 철책으로 가두는 이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박진경 대령 암살범 문상길 일당 재판 관련된 검사의 공소장하고 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6.25 때 소식된 것 같아요. 국가 기록을 얻다 보니까 그 당시 언론 기사, 이 언론 기사 역사적 검증하려고 검증해야 될 검증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간첩 성시대기 운영한 조선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보지도 않고 언론의 기사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정부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현재 좌파 언론에서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목표를 펴고 말간된 문학작품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을 역사의 진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는 수리삼촌이라든지 태백산맥 등 문학작품들, 또 당시 역사를 표현한 예술작품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평가, 평론이 역사적 사실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되지 않냐고 허구와 사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사실은 태백산맥의 소설이 역사서처럼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무진장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왜곡되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이제 만드는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엄밀히 얘기하면 실질적인 4.3 사건과 관련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은 1948년 박진경 대령 살해범 재판 과정을 보도한 좌파 언론, 특히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특히 제일 저희들이 좀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하면서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만 제주도민 희생설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처음 나오냐면요. 박진경 대령 암살범의 사형수인 이 사람들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진경 대령의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설이 처음 보도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좌파단체에서 평화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진 김익렬 1988년도에 발간된 그 회고록에서 박진경 대령의 연대장 취임사에서 제주도민 30만 희생설을 기록하면서 박진경 대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 보고서에 그대로 활용하고 정복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박진경 대령을 지금 아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제주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김익렬 회고록에 박진경 대령 연대장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부당하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박진경 대령의 기록은 암살범 손선호가 제주도민 30만 희생을 막기 위해서 박진경 대령을 살해했다고 처음 진술을 합니다. 추정해보면 김익렬의 배경에는 이 손선호의 아마 30만 학살설에 대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익렬이 박진경 대령이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5월 6일 이후에 수차의 30만 희생설을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정폭이 돼서 그 얘기가 정보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계속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부찬 얘기는 좀 그만 줄이고요. 그리고 정보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왜곡을 결정적으로 정부 보고서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데요. 2002년도에 정부 보고서 제주 4.3 사건에서 박진경 대령 또 예외는 아닙니다. 평가한데 박진경 대령의 호의적 기록은 여기 오늘도 얘기됐지만 최민식 장군의 체록만 일부 기록을 하고 있고 1948년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좌파 언론 보도를 중점적으로 기록서에 보고를 합니다. 박진경 대령 암살 범인의 최후 진술과 김익렬의 유고록에서 언급된 제주도민 30만 희생설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렇게 되고서 박진경 대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 보고서가 만들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할 말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유족으로서 마지막에 조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 4.3 평화공원 위력 강변기에 가보면요. 4.3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당시 희생자와 가해자의 갈등 대립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성화하기 위한 인간의 어울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따져서 하기 어려우니까 피해본 사람을 다 구제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이런 얘기가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진실을 덮어버리고 사실 그 박진경 대령에서는 거의 악령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제가 제주도에 사실 솔직한 얘기 하나만 더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4개 단체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표현이 너무 과하고 잘못됐다 해서 따졌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박진경 대령의 제주 43일 근무를 하는 동안에 양민이 몇 명이나 사살됐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주도의 시민단체나 좌파 언론에서 한 명도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박진경이 나쁜 사람인 것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 4.3 사건이 성격이 바뀌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참 좀 많이 답답합니다. 끝으로 유족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의 진실이 진짜 올바르게 정립되려면요, 꾸며지고 허위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에피소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실은 아닐 거예요. 유족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고요. 진실된 화해와 평화 시간이 진짜 빨리 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좀 좌파에서도 좀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근거와 팩트에 의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유족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몸으로 겪으신 것까지 다 얘기를 듣는데, 이따가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좀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가서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 번째, 이주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인사하는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금 쫓기는 것 같으니까 여기 63페이지를 펴보시고 저와 같이 제가 줄줄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63페이지 토론일 제주 4.3 폭동 진압과 앵그리 중년들에 관한 토론문입니다. 정한기 발제자님은 좌익이 약번의 감초처럼 내지르는 올가미인 친일 프레임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 식민지 시대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발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방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시 불거진 친일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일본의 1차 사료를 많이 선물한 점은 일본 측 사료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들의 연구 방식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정한기 박사의 발제문은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명 속에 조선 합도병을 다룬 그의 역적, 충성과 반역의 내용 일부에서 최근 논란거리가 된 태양호 최고위원의 김일성 지시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가하고 제주 4.3 폭동의 진압에 공을 세운 3인방 최경록, 송룡참, 한병선 중령 등을 재평가한 것입니다. 글입니다. 정한기 박사는 건국의 기초를 일제 후반기로 보고 있는 특이한 역사인식의 지식인입니다. 기독교 신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제 고난의 시기를 건국이라는 축복을 준비하는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교육과 훈련을 부정적인 단기적인 해독으로 독약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쓴 보약으로 보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직 노예 생활을 했지만 모세라는 건축한 지도자를 만나서 가나안으로 탈출했던 고약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이 중령 3인방들이 진압에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제자는 일제 식민지기 군주경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건국의 영웅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건국된 지 75년 국민소 1인당 상원부대 와중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재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 중앙마다 노래자랑과 트로트 찌르는 국민들, 특히 스마트폰에 얼빵한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제주 4.3 지상작전에서 3명의 중령
모두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력으로 군사교육과 사실간 건국에 대한 공동된 의식을 소유한 인물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태국 최고인의 전신명수를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북한이 2000년 발간한 그 사전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만으로는 사전만을 근거로 해서 김일성 지시서를 만족한다는 것은 불충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전은 2000년에 발간되었고 1948년으로부터 무려 52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리 여부를 떠나서 역사 왜곡과 사료 조작이 심한 것이 공산군의 항의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 보충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간다면 48년 8월 해방정부에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의 활동 이 백그라운드를 좀 더 주목해 본다면 박헌영과 12년 연하의 김일성과의 치열한 공산당 해계문의 투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이 남한에 있는 조공이 나중에는 이 코민테른의 그 일국 일당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북한에서는 다른 공산당이 결성될 수가 없었지만은 김일성은 모스크바, 서울, 중앙, 평양으로의 통신 구조에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소련군정의 북한 또 미군정의 남조선은 정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다른 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집요하게 설득해서 본국을 설치를 하고 다시 46년 8월 29일에는 또 당들을 끌고 모아서 북조선 노동당으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의 박헌영은 46년 5월 정판서 입회 사건으로 조공이 불법화 되면서 결국은 시체로 위장한 체포로 튀어버리면서 박헌영과 김일성 간의 해계문이 정탈되면서 북한에 간 박헌영이가 10개월로 전락을 하면서 결국은 남한에서 일어난 그 뒤에 모든 폭동, 제주 사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폭동, 파업, 스트라이크 이런 것은 배우신 박헌영이 남로당에 있었지만 그 백에 물자라든가 이런 지시를 허용한 것은 김일성이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64페이지 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면은 거기 미군정청 경부에서 보낸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체제 47년경에 이미 모스크바 공산당, 북조선 공산당, 남조선 공산당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조선 이런 식으로 이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조직에서 뭘 하자 해도 위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은 맞아 죽어요. 공산당 조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제주 사람 사더니 김대삼이 혼자서 의식 투표만으로 하자고 그 물자하고 자금을 누가 대줍니까? 위에서 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박헌영과 김일성이 묵시적으로 해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절을 보면은 그 이제 성시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시백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시백의 자금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많은 자금이 부려졌는데 제주 4.3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가 그것도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소련의 개입 여부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2014년에 돈바스 지역에 소련의 군정이 소련의 자금하고 무기가 들어가서 지금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 발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건국할 과정에 소련 군정, 소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헌영도 심심한 소련 영사관에 가가지고 지침을 받고 자금도 받았고 대구 폭동이라든가 우리나라 남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동에 소련의 자금과 지령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 제주 4.3에서도 소련의 지령 여부도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67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소련 개입 여부 의혹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은데 1번 봅시다. 시트코프 비망록과 레베데프 비망록 해방의 건국에까지 남한의 폭동과 시에
소련과 자금이 투입된 것,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또, 이 스투코프하고 네베드프 비말목이 국내에 공개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클로즈 됐습니다. 한때 이런 그 소련의 비말목이 냉전체제가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문서를 전부 다 이제 그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서 그 문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2차 대전 이후에서 냉전 초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당 폭동 파업 정권 전복 시도가 아시아, 중동, 유럽 전 세계적으로 소련 공산주의 사주를 받은 이러한 것이 빈번했는데 여기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그 바람 때문에 트루만 독트론이 나왔던 거고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공산당 준동 같은 것도 배후에 소련의 자금과 지령이 공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별치지 달나라 있습니까? 좋은 먹이 떡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공작할 지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봅시다. 68페이지 보면은 이 소련 군함이 제주도에 출마를 하고 몇 군데 사고가 나서 미군이 이것을 도와주고 한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제주도민들이 김달성이 영웅 심리로 해가지고 혼자서 이걸 제주도 막노도당들이 사고를 쳐서 57년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새로 4.3 사건 통사는 이거 새로 써야 되느냐 글로벌한 시각에서 남로당의 박헌영이 그 다음에 북로당의 김일성 더 나아가서 슈트코프 더 나아가서 스탈린의 지령 전 세계적인 지구적 차원에서의 소련의 공산주의 운동과 연계돼서 제주 4.3 사건은 새로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68페이지에 그런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자익들은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민중항쟁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최영호 최고위원의 김일성 지시를 발언으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5.18 특별법 처벌조항을 참조해서 지금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안을 받아낸 상태고 5.18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문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헌성 있는 악법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불행하게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건국과 산업화 역군이었던 우익이 역사 전쟁에서 패하고 법률 전쟁에서도 패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악법의 통과를 막는 발언도 이 기회에 토론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각오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약간 자료 좀 비게 편하신 대로 하시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시죠. 내가 비교해야 돼. 들어갔다 왔죠. 네. 굉장히 잘 저는 어제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논의에 상대적인 생각입니다. 정황 박사님, 마이크를 하고 하시죠. 정황 이 마이크 일로 하세요. 오늘 정황기 박사님 그 4.3 폭동과 진압과 앵그리 중령들의 발제를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빠진 그 앵그리 중령들이 직접 지휘한 전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9연대 장전리 전투는 송유찬 연대장이 군수과장 김정우한테 날이 밝기 전에 머리띠 3,000개를 만들라
그 김정무 장관이 그때 장교예요. 그래서 제주 시내에 있는 그 양복점의 재봉틀 뭐 이런 기술자 전부 동원해서 흰색, 빨간색 머리띠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거 이연대 여수 진압할 때 군인들이 흰띠를 흘렀습니다. 그 조사해 보니까 여수 진압할 때 그 반란군 여수 그 14연대들이 군모에 띠를 안 두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연대가 흰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군대에서 이런 전통이 있는가 해서 그 띠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장전리에 가는데 연대장이 무전으로 7시에는 빨간색 또는 12시에는 흰색 무전으로 명령해서 구연대들이 띠를 안 들는 군인들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합니다. 장전리에서. 그 장전리에도 탈영 군인들, 그 빨치산들은 군복 입고 위장한 군인들이 있어서 이때 구연대가 장전리에서 엄청난 전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진상보에서는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다음 이거 이연대 한병선 월평리 전투입니다. 월평리가 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때 이동준 소위가 그 신정 명절 끝나고 천병설 인문 뛰어가는데 돌담을 돌아서서 가는데 빨치산 전초가 마주쳤습니다. 그때 우리 암호는 대전, 서울 했는데 저놈들은 27인데 어머니가 저쪽에 둘이라는 놈들 적이라는가 합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153명 애만서총 탄약했는데 이때 남로당 구자면당 49년 이를 살포한 삐라에 보면은 김일성 수상이 그 성명사가 나옵니다. 걸어보면 북한이 직접 4.3에 뭐 작전을 이룬다든지 지원을 드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한병선. 다음은 이거 의기 전투입니다. 이거 대단한 전투입니다. 이거 여기서 그 의기 초등학교에 이연대가 그 주둔을 하게 됐는데 이 마을 여기서 남원면에 있는 또 한라산에 있는 자위대 인민유격대가 와서 야밤에 새벽에 이제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군인 그 이연대가 그 학교 옥상에 LMG 그 기관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민유격대가 빨치산을 물리쳤다고 해서 이 대단한 전투를 해서 이때 끝나니까 그 이응준 참모총장이 그 전투장을 방문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인민유격대는 이 전투에서 그 실패함으로써 세력이 극히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2번 파리라든지 문석초라든지 안성역이나 임찬수는 여기서 전사했는데 의길이 전투에 참여한 빨치산 무리들은 이번에 9천만 원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참여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용사는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이 녹화학 전투입니다. 이것이 이덕구가 직접 지휘하고 내려왔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이 녹화학 전투에 여기 아주 이거 밑에는 골프장인데 아주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그 인민군이 그 인민유격대가 우리 그 이연대 군이랑 붙어서 전투를 한 건데 아마 여기서 그 백선엽 장군이 기록에 보면은 녹화하기 새벽 전투가 운명을 갈랐다. 이때부터 인민유격대에서 완전히 패하고 49년 3월이니까 뭐 산에서 해볼 얘기가 없어서 완전 한라산에서 잔비가 되는 거, 잔비. 맞아. 다음 여기 박진경 대령 추도입니다. 제일 저 왼쪽에 있는 이것은 제일 초창기 박정기 맞아 우리 박진경 11년대장 그 추도입니다. 제주도민과 또 원우청에서 세운 겁니다.
요 두 번 가운데 것은 제주 충원묘지에 갔습니다. 왜 그 비석이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 그 추도비가 마모가 심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비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원 비석은 요 밑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 충원묘지가 호국원이 되면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이 박진경 대령 학살범 추도비는 다른 곳으로 옮겨라, 남해로 보내라 막 지뢰하니까 지금 건설부 장관 하는 누군가 원희룡 도지사가 4.3 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박진경 대령을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 공원묘지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좌파들은 작년에 박진경 전 추도비에 지금 좌파 50개 단체가 철창 감옥을 설치했습니다. 철창 감옥. 그래서 보훈처에서 5월 며칠인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철창 감옥 설치하는 데 가서 참여해서 1인 시위 농성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는 좌파 이대 가서 아무런 현수막을 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1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손소로 친원제가 제주도 좌파단체, 이거 도민연대라면 이거 좌파인데 기념사업회 통일청년회 이 작년에 1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망월산 수색 그 부근에서 암살범 박진경 뿌락치 박진경 암살범한 문상길 중이 손소나서 진원제를 열렸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암살범을 위해서 진원제를 열리는 그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저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네? 저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또 기념사업회 사람이죠.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입니다.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 사람이? 그렇죠. 제주 통일청년회 그 나라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조훈이 그 대표적인 그 제주도에서 4.3 평화재단 이사장도 했고 4.3 사건을 통일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4.3 이성적은 자치자주성, 제주도의 특수한 독립성, 무리한 탄압에 대한 저항과 정의 분단을 반대한 통일운동이다. 앞으로 남북이 화해 국면이 되면 4.3은 대표적인 통일의 하나로 재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4.3 진상보고도 왜곡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양조훈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반대하는 현기론 교수입니다. 제주도 출신 한양대학교 교수. 이 사람은 4.3 사건 통일 독립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추구하는 통일 독립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명하다. 정치 권력과 역사 외교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분 현기론 교수 제자가 양조훈입니다. 다음은 요새 4.3 사건 희생자 9천만 원 줍니다. 사망 행방 9천만 원, 후유장애 9천만 원, 수형이 9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 4.3 사건 때, 그 3.1 사건 때 수업 차동했던 그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에 파업했던 사람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은 김시택이라는 사람이 과도 정부 입법위원회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일본에 도망갔는데 딸은 북한에 가서 아나운서, 아들은 동북권 대사. 강수원은 파업 경찰관인데 경찰 파업해서 산으로 발치산이 됐어요. 나머지는 군대 탈영병들도 9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탈영병에게 보상금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현복유, 현호경, 이원호, 오달용 요 이 200일은 4.3 사건 당시에 제주 농업중학교 다니다가
시위하다가 인천 소녀현무소에 끌려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 인민군으로 자원 입대해서 북한에 가서 살다가 1960년대에 남파 간첩으로 자기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동생 보고 동생 나하고 북으로 가자. 그러니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형님아 난 안 가겠어. 그래서 이기백은 다시 또 북에 올라갔습니다. 이기백이 지금 사상평화원에 인기가 있고 이번에 9천만 원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이크를 들으세요, 마이크. 저기 여러 발표자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이 역사적인 얘기하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3 사건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제 일부분이지만 제 끝이 나오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제주 4.3 사건은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그 땀과 그 노력의 확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박철균 그 박사님처럼 이렇게 군정 시절에 그러한 도표를 만들어 주신 거는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고요. 다른 시절에.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군인이 가느냐?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가 신탁을 찬성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신탁을 반대해서 니네들이 원한 거 아니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4.3 사건 때 그 국정수비대에서 육군항공대에서 그 4.3을 토벌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군이 48년도에 떨어져 나오면서 그 정상적으로 작전에 수행한 게 그 백부대예요. 근데 백부대 부대장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 아들 김신 참전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지금 그 내용이나 제 부친의 증언을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철균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보급로 차단이고 그 다음에 우선 그 제주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오라 라고 설득을 많이 했는데 그럼 공군이 가가지고 L5 가지고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삐라를 뿌렸든지 많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안 돼서 보급로가 그 한라산 기슭에 그 남로당 무장 그 괴한들이 있으니까 반란군이 그래서 보급로 차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우리 그 군이 상당한 그 사상이 또 생긴 그 전투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 일반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4.3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접근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50년 말에 50년 그 11월 초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미림 비행장이 평양 비행장입니다. 이제 그 뉴스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오는 게 뭐 미림 비행장인데 여기 11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에 그 통일이 된다고 공군 쪽에서는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중순에 미 공군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철수를 하는데 요번에는 제주도로 가라. 왜? 6.25 토지사한테 대구까지 밀렸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 역사. 질문 좀 오세요, 빨리. 질문을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말씀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4.3 사건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기 편파적으로
그 잘못된 쪽으로 진짜 박진경 대령의 아니, 그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여기 모인 분들은 그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맞죠 그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다른 분들이 말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낭비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질문.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은 발제하지 말고 좋은 질문.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조금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좋은 방법을 좀 간단한 방법을 좀 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아니 뒤에서 말씀하신 분 자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고성룡이라고 예 메카이스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메카이스. 이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로. 네, 질문했습니다. 네, 마이크 없어도 되나요? 네, 저는 더 타임즈 기자이고, 저 유튜버 히트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 4.3 사건이 제주 폭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토론이니까, 뭐,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라고 한 국민 몇 프로가 좀 알고 있겠습니까? 그 좀 뭐 토론이니까 뭐 각자 아는 분 좀 여론조사 뭐 기간 아니지만은 좀 몇 프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앞부분에 계신 분. 저는 좀 질문하기 바다가 우리 박철균 우리 교수님과 박홍근 우리 토론자님께 두 가지만 내가 재연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그 박철균 발표자님 칠권이나 참고 문헌에 보니까 한국 전쟁 비사라는 상중하 1975년 백마사라는 책에서 일본의 자장 목충강이라는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전쟁을 했던 모든 지휘관을 일일이 다 만나서 기록을 했는 하나의 전쟁 역사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압했고 김인열 대령 또 박진경 대령 또 송요찬 장군 전부 만나서 기록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보니까 이 책은 높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좀 인용해 주시면 전파하는 데가 더 좋고 거기 보면 박진경 장군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게 있어요. 박진경 대령 이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참모총장도 아니었다. 정말로 신사적인 분위기였다. 예의 바르고 미군들에게나 한국군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다음에 이렇게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병학사에서 나온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치고 이제 한숨배 돌리면서 각자가 질문 받으신 거나 다른 분들 토론하고 관련해서 꼭 말씀하셔야 될 것을 아니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지 말고 발표자부터 해주시죠. 먼저 말씀. 시간이 이제 5시 딱 5시가 종료입니다. 5시 자스트 가급적이면 좀 핵심만 얘기해서 시간만 하지 마시고. 딱 끝났어요. 좀 말씀해 주신 것 오늘 또 새로 알려드린 것 잘 참고해서 더 연구하고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의 이준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보여오느냐고 그러는데 저 불교도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제일 먼저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45년 해방 이후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까지 확장시켜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국제 시기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장만에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역사관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긴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뭐 충분히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이승학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계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논문에서 이용한 것처럼
그런 커밍스의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사망자가 몇 명이 뭐가 어떠는지 그런 행불자가 몇 명이 뭐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거지 내가 상상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그거에 기초한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인용한 그 근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알려주시면 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토론 하실 건데. 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 부분인데, 박진영 대령의 암살의 배우를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입니다. 왜 지령이냐면은, 제주도 인민수행 보고서에 나온 기록입니다. 박진영 대령이 이제 금령 때 1948년 5월 6일 날 금령합니다. 제주도에. 그 다음 날인 5월 7일 날 중앙당 올무가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특별한 임무이고, 그 다음에 3일 후인 5월 10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대표 2명, 김다삼하고 김양근이 군책과 조직책입니다. 2명과 경비대에 있는 프락지 대표 2명, 오연대 이대장, 오일균 소령, 그 다음에 구연대 정보관 이율락 중이죠.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박진영 대령 숙청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박진영이 5월 6일 날 불면하는데 비행기 타고 불면합니다. 다음 날인 5월 7일 날 올무가 기차 타고 배 타고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출발은 같은 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급히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3일 후인 5월 10일 날 회의에서 왜 박진영 대령을 숙청을 결정합니까? 이건 남당 지령입니다. 그 문제가 경고보도에 빠져 있습니다. 왜곡이죠? 다 관계를 빼기 위해서 민정상정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빼야 합니다. 중앙당은 참 관계를 빼야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령의 암살은 남당 중앙당의 지령이다. 여기 강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홍준 회장님. 저는 유족으로서 오늘 제가 좀 부족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 유족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비사를 찾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님 계셔서 저 마음에는 항상 이걸 좀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토론에 참석하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은 좀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승학 대표님. 아까 발표 중에 제9연대 초토화 작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토화 작전은 진보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초토화 작전은 소개 작전, 중산간 마을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생활 근거지 식량, 무복 제공처가 되니까 소개 일본말로 속가이 작전. 우리 중산간에 내려온 할아버지 할머니 한 말씀이 속가이 없으면 소개 작전. 모든 거기에 이제 이불이나 그릇이라든지 돼지, 닭을 데리고 구르마에 싣고 해안도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제해주군 서부 지역은 소개 작전이 성공해서 사람들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덕구 인민해방군 사는 동네 동부 지역은 중산간에 거의 다 이 동조는 세력이 많아서 중산간 지역에는 자기 친척들이 거의 가담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봐서 해안부락으로 소개 작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초토화 작전 하면
좌파들 양정훈이가 말하기 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토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아니 좀 나무니 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이제 청중석에서 질문한 것 중에 대답이 안 된 게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뒤에 계신 분이 4.3 같은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 그게 필요하고 목말라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그 좌익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이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이걸 바로잡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뭐 하루아침에 바꿀 방법은 없겠지만 좌익들이 이거 바꾸는데 몇십 년 걸리죠. 그렇지 저희들도 바꾸는데 몇십 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끝에 질문하신 4.3의 진실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느냐는 질문을 아니 우리나라 국민 평균. 네, 국민 평균 이거 제가 연대에서 강의하면서 4.3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제 강의에서 한 주에 다뤘었는데 그때도 학생들 중에 이 4.3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은 수강생의 뭐 10% 20%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대학을 가서 또 수업을 듣고 하니까 이건 이제 저 같은 교수를 그래도 강의 시간에 한번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고 졸업하면 다행인 거라고 학생들 입장에서 다행이고 저 같은 교수를 안 만나면 못 만나면 그냥 모르고 졸업하는 거죠. 그리고 멀쩡히 또 사회 취직해서 뭐 이제 신문 보도 보면은 야 4.3 때 뭐 사람 많이 죽였는데 이승만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작업이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바꿨으면 하지만 당장 지금 뭐 국회에 지금 200석 가까이 전투편이 자리를 잡고 이 4.3을 딴소리하고는 처벌하겠다는 법까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편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 오늘 같은 이 토론회가 여기서 쌓인 자료들이 또 연구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좀 치밀한 자료 준비를 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이승환 대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꺼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방청객에 오신 분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